네, 산물인터넷 융합기술 이제 네 번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제는 이제 지능정보와 관련된 그런 기술입니다. 자, 지능정보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고차원적인 정보 처리 활동들, 뭐 어떤 것을 알아보는 인지기능, 그다음에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고 쌓아둘 수 있는 학습기능,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알고 배우는 걸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추론 기능,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연구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그것을 구현하는 그런 기반 기술이 되겠습니다. 종래의 인공지능 AI 보다는 좀 더 폭넓은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AI를 기반으로 구현되는 ICBM이라고 하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ICBM이라고 하는 이 기술에 그 AI를 바탕으로 구현한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 IoT, 데이터 수집을 담당을 하게 되겠고요. 클라우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모아두는 기능을 담당을 하겠죠. 빅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은 이런 데이터들을 전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중요한 기술들이 결합이 돼서 이것들이 각각 또는 종합적으로 로봇이나 아니면 드론,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각종 ICT 디바이스에 적용돼서 우리 인간의 삶을 좀 더 윤택하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능정보기술이 사람에게 주는 그런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를 들면 10년 전에 여러분들과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본인, 제가 설명했던 그런 시대와 지금은 정말 상상도 못할 것들이 현실로 다가온 것들이 많아요. 그때도 어떤 의미나 개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돼서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돌파구에 기반이 되는 기술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에 대한 자동화에서도 이런 지능정보 기술을 점차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생산성 자체가 또 상당히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 일상에 적용되고 있는 지능정보 기술을 보면요, 일단 개인 맞춤 서비스가 있죠. 음성 비서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개인 맞춤형 쇼핑 서비스도 지금 이미 접목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로봇 서비스도 있죠. 이제는 펫이라고 하는 반려동물이 아니라 반려 로봇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자와 법률작가, 변호사,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죠. 서비스용 로봇들이 지금 기계적인 장치 안에 감춰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구현돼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됨으로써 여러 가지 자산관리라든지 투자자문 같은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도 아주 두드러진 그런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창궐하면서 어마어마한 인명의 피해를 주고 있죠. 사람 목숨만 앗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서 많은 재산 손실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와 같은 질병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이제 아주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헬스케어가 가능하도록 해주고요.
또 이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이 신약을 개발하거나 백신을 개발하는 데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국내외 이 지능정보기술과 관련된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면요. 일단 뭐 어떤 게 있냐면 이 정보통신 단말기라고 하는 스마트폰 같은 거죠. 태블릿, 그 다음에 스마트 TV 이런 것과 또 서버 더불어서 이 통신망을 통해서 서로 제어를 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인터페이스 표준으로서 다양한 인터페이스 표준이나 아니면 프로토콜들이 개발되고 이제 적용되고 있죠. 사물 인터넷 분야와 또 웨어러블 기기 분야에서 음성 인식 기능이나 제스처 인식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터페이스 표준화 작업이 ISO나 그 아니면 SC29라고 하는 그런 그룹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6년 4월에 발족이 돼서 자연어나 음성, 영상, 지식 추론 이런 것에 대한 기반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이 다양한 워킹 그룹이나 데이터 워킹 그룹이 구성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물인터넷 협회 같은 그런 부분도 이런 그 워킹 그룹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일 밑에 보면 뭐 데이터 워킹 그룹, 그다음에 기반 소프트웨어에 대한 워킹 그룹, 그리고 이것들을 융합하는 융합 서비스 워킹 그룹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런 워킹 그룹들은 각각 산학연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워킹 그룹의 멤버로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위에는 기술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분과위원회, 그다음에 기술 표준을 마련하는 분과위원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분과위원회로 나눠져서 각각의 분과위원회가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에 대한 총 관리 및 지원은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능정보기술의 핵심적인 표준화 대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사용자의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했을 때 사용자 맞춤형이라고는 하지만 대략적인 표준화 작업은 이루어져야 해요. 그죠?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검색 정보 서비스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는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자의 정보 검색에 대한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모든 그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아마 점점 더 고속화될 거예요. 그리고 대용량의 정보가 빠른 속도로 유통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새로운 대용량 정보들이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국제표준기구에서는 이와 함께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규범까지도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선한 활동과 선한 목적을 지원하는 그런 인공지능이어야 하지 악한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윤리 인공지능이 적용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제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라고 하는 IEEE, E가 세 개이기 때문에 트리플 E라고 합니다. 이 IEEE는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대해서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지능정보사회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여기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인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 표준화 대상이 있을까요? 2016년부터 이제 워킹그룹이 만들어져서 쭉 활동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크게 나누면 기술 개발에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국내 국제 표준화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연도별로 쭉 해왔어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것들을 통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 이런 기술적인 표준을 만드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로 인해 결국 공공의 복지 또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런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산업구조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지능정보기술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인간의 삶이 보다 안락하고 또 안전하고 이렇게 그 편안한 또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ICBM 기술, 여기에 인공지능을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지능정보 기술이 저성장, 재난재해, 사회갈등, 고령화 등과 같은 이런 인간이 존재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로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자, 과거에 비즈니스 영역에서 자동화 중심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이렇게 기술이 접목되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기계와 인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구조로 이제 비즈니스 영역도 확대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분야에서도요. 유지, 관리 위주의 그런 사전 대응 및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후 조치하는 그런 정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위험을 예측을 하고 이런 예측을 바탕으로 지능적으로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수해, 폭우 같은 것이 내렸다든지 했을 때 이런 것들에 효율적으로 예측, 예보, 경보,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일생생활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인 편의 중심의 생활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까지 살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즐거움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즉 가상적인 경험까지도 내가 피부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즉 직접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 중심으로 생활 서비스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자, 건강관리라는 헬스케어 쪽 요즘 뭐 웰빙, 웰다잉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병원의 진료 및 사후 치료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의 보다 맞춤형의 그런 헬스케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운송수단도 이제 사람의 운행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운송체계였다면 이제는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운송체계로 바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나 지식이 새로운 경제를 성장하는, 발전시키는 그런 그 원천으로 경쟁 요소로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자, 지능정보기술은 대규모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알고리즘 성능을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와 지식이 산업의 주요 경쟁 원천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스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이제 구축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결국 살아남고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그 다음에 뭐 차이나 모바일, 우리나라의 삼성, 이런 것들이 아주 이런 분야에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플랫폼 및 생태계 경쟁 중심으로 산업의 경쟁 방식도 바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은 보다 많은 사용자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참여를 해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그리고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변하고 거기에 적응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식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동되고 또 하나로 통합되고 이렇게 이런 것을 실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로 이렇게 제공됨으로써 이제까지 있었던 스탠드얼론 형태의 제품 서비스는 이제 시장에서 도태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개별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보다는 이렇게 연동되거나 연계되거나 통합된 서비스가 제공하는 그 효용과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많은 ICT 기업,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그런 ICT 기업은 자사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자사의 플랫폼과 연결되는 다양한 제품 서비스로 점차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처음에 뭐였어요? 구글은 이런 어떤 SNS 같은 것을 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자동차 산업까지도 진출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왜 가능해졌냐면 기존의 자동차 하면 빠르고 튼튼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고 또 어지간한 기본적인 관리는 운전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이 자율주행차의 플랫폼을 가지고 하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다 가능할 수 있게끔 융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승자 독식형의 플랫폼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성능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또 정교화되면서 기존에 먼저 사전에 시장에 진출을 해서 생태계를 자기만의 그 진입장벽을 갖추고 생태계를 구축한 기업이 아마 그 시장 전체를 독점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대규모의 이 플랫폼 기업은 많은 사용자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축적을 시켜서 그것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소비자를, 새로운 사용자를 더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새로운 시장과 제품과 또 데이터를 계속 쌓아나가면서 그 경제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확장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응용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글로벌 플랫폼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 스타트업 같은 소규모 신생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인 책무라고 이렇게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거죠. 공룡기업만 커서는 공룡이 도태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글로벌 사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제품 서비스를 손쉽게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소규모 벤처나 신생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이 용이한 그런 환경이 이제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제 좀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기술 정보, 지식, 지능 정보, 이 지능 정보 기술에 따른 삶이 어떻게 바뀔 거냐. 집에서는요, 집안 곳곳에 전자제품이 다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해낼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인간의 음성이나 제스처를 인식하고 또 인간의 감정까지도 반영을 해서 이런 가전기기나 유틸리티들이 즉 이런 생활 인프라들이죠. 전기나 수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이 이제 로봇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는 거고요. 교통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제어 관리가 됩니다. 운전기사 없이 운행을 해요. 고장 발생하면 차량이 스스로 자가 진단하고 스스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정밀 진단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방대한 진료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의사가 찾아내기 어려운 희귀한 질병까지도 이 지능정보 기술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능정보 기술이 적용돼서 새로운 신약들도 치료약들도 계속 발견되고 있고요. 자, 획일적인 정책에서 국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이런 공공행정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지역이나 분야, 이 다양성, 이런 것들에 맞는 그런 민원이나 정책이 분석되고 기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분야에서도 학습 효과를 높이는 그런 체험형 학습이 가능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상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이해하시기 했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